자, 안녕하세요. 1차 노동법 부속법령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원철 노무사고요. 2022년 대비 1차 노동법 부속법령 특강 이렇게 제가 자료를 지금 드렸죠. 이 자료가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55페이지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면요. 노1, 노2에 있는 기타 법령들을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노1 파트 중에는 2개 법령을 뺐어요. 임금채권보장법하고요. 근로복지기본법 2개 법령을 뺐습니다. 왜 뺐냐면요. 효율 대비, 비용 대비 효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이 작년에 제가 특강을 해보니까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4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7시 반, 8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끝났는데 이미 수험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틀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 진행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건지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느니 나머지 문제들에게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서 2개 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차 노동법의 부속법령들은요.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는 2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2차하고 안 겹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잡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인데 제가 공부할 땐 그랬었어요. 잡법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합격하고 나면은 굉장히 빛을 발해요. 오히려 금기법, 노조법 이런 것들은 판례도 많고 행정해석도 많고 검색하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실무하시는 분들도 웬만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것들이 오히려 사법법 그리고 여기 부속법령들이 됩니다. 근데 이건 합격하고 난 다음 하면 되잖아. 또 이런 생각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특강 오셨고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도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아무래도 효율이 있겠죠. 도움 된다. 나중에 이걸로 먹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주요 내용들은요. 일단 조문 위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문들 있죠. 그런 중요도가 높은 조문들만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한 챕터, 각 법령들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해놨냐면 기출문제를 실어놨어요. 기출문제는 3개년치 실어놨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문제가 가장 최근 21년도, 2번 문제가 20년도, 3번 문제가 19년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면 참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한 3개년 정도만 보고 가시면 패턴이 이렇구나 이런 정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어놨고요. 자, 그러면 자료에 대한 구성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불안해서 이걸 전체를 보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 시험은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합격만 하고 빨리 2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목적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챕터만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해보면 제2조 기간제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2차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라서 2차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좀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간제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도입 부분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계약직 근로자 쓸 때 그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 기간에 정함이 있다는 얘기는 근로계약서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쓴다.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단시간에 관한 것이 있어요. 단시간은 뭐냐? 이것도 근로기준법에서 잘 나오죠.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사람. 그러니까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는 건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법정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는 1일 6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단시간이냐? 그렇지 않죠. 회사 내에서 그 사업장 내에서 통상 근로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통상 우리 모든 직원들은 6시간 근무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통상 근로자라서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보다 짧은 사람이 단시간이지 단순히 법보다 짧게 근무했대서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를 하지 않죠. 자, 거기에서 나오는 단시간 근로자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이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2조에서 보실 거는 이제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1호부터 읽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돼 있죠. 근로계약서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쓴다.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이 있는 사람. 단시간 근로자는 금기법 제2조 단시간 근로자라 돼 있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사람. 그다음 3호 가시면 차별처우라 돼 있죠. 자, 차별처우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우리 노동법에서 차별은 결과가 다르면 안 돼. 이게 아니죠. 비교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제가 굵은 글씨 표시해 놓은 것들은요. 차별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바로는 안 보이죠.
아래에 있는 걸로 유추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노동법에서 막고자 하는 거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란 거예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 이 근로조건이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인정할 거냐 부분이 여기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임금은 누가 보더라도 근로조건 맞죠. 월급이 다르다. 기간제 근로자란 이유로 월급이 다르다. 당연히 임금 낮으면 차별하지. 상여금도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하고 뭐 다를 게 없죠. 수익이니까. 이것도 차별 맞죠. 그다음에 다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라 돼 있죠. 성과급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던 게 성과급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분배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다. 이 사람이 오래만 일하고 나가요. 장기 근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성과급을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아예 명시를 해버렸죠. 그런 핑계 내지 말고 어쨌든 그 기간제 근로자가 경영 성과 내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성과급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들도 회사에서 주는 서비스다. 이거는 임금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로조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하지 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눈으로 보시는 순간 바로 근로조건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3조 갑니다. 3조 기간제법은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근기법도 그렇죠. 5명 이상일 때 전면 적용, 5명 미만 4인 이하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죠. 이렇듯이 기간제법도 5인 이상일 때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안 되는 집단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동거하는 친족만이라 했을 때는 근기법 똑같아요.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 동거한 친족 3명, 알바생 2명. 그러면 3 플러스 2에서 5명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거한 친족만 3명 있을 때는 이 사업장은 동거한 친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근기법, 기간제법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거하는 친족이 100명 있다. 100명이면은 그래도 안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 사용인은 가군에 고용하는 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드라마에 뭐 파출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자 이렇게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가 적용된다라고 했죠. 그 일부 적용은요. 이거는 근로기준법하고 같이 연동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기법에도 보면 회사에 부담 주는 것들은 적용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도 발생 안 한다. 해고도 쉽다. 이런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기간제법도요. 회사에 부담 주는 것들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보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라. 통상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돼 있죠. 이 노력은 회사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회사에 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실천을 노력해 주세요.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벌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부담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거는 적용됩니다. 근데 뭔가 부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빠져나간다. 대표적인 게 기간제법에 따르면요. 2년 이상 근로했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용 안 돼요. 회사에 부담스러운 것들. 하지만 인간답게 해야 될 것들 필요 최소한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굵은 글씨 표시해 놓은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사망 가시면요. 적용 범위 중에 사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관계없이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시청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썼어요. 근데 그 근로자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에 관한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로서 1명밖에 고용 안 한 거죠. 이럴 때도 기간제법 5인 이상이나 보고 다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져라 이거예요. 모범 사용자인데 뭐 인원수 얘기하면서 빼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될 사람이 그런 걸 빼고 뭐 4인이 미만이니까 우리는 안 지킬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4조로 내려가시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언뜻 말씀드렸어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로. 하지만 2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밑에부터 먼저 갑니다. 밑에 보시면은 2항 보이시죠? 4조 2항 보시면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니까 이 본다의 의미를 아시죠? 간주다, 간주. 간주기 때문에 양당 사자에 어떠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봐준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되는 게 파견법이죠. 파견법은 의무 규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는 본다라고 돼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착각하는 게 있는데 미리 이제 파견법까지 말씀드려보면 파견법은 사용자가 바뀌거든요. 이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채용한 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사장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인데 원래는 기간제로 썼는데 무기계약직에 정년까지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올라오시면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2차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미리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가보면 4조 1항에서 2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2년 넘어가도 기간제 근로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올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올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뭔가 근로기준법 같은 것들을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무기계약직도 안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법은 당연히 임금 많이 받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근로시간도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공약 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일주 뭐 100몇 시간 일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출제할 때도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은 출제할 때 좀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봐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은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2년 넘게 써도 무기계약이 안 되는 사람이고 1호부터 가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라 돼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 들 수 있는 게 프로젝트 업무예요. 아파트 공사 이런 것들. 그런 공사들은 뭐 5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약속했던 것보단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짧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년 넘게 썼다 하더라도 여기는 끝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쓰는 것에 2년 넘었으니까 무기계약 아니다. 이 사람들은 5년짜리 아파트 공사 짓고 나면 그대로 떠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계약 안 됩니다. 다음 2호 가시면 휴직, 파견, 결혼 발생을 해서 복귀할 때까지 업무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돼 있죠. 이게 또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이런 거 뽑는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이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들은 1년짜리거든요. 그런데 회사마다 육아휴직 자체를 엄청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3년 이렇게요. 그럼 3년을 대체 근로자로 투입시켰잖아요. 휴직에 대한 결혼 발생으로 복귀할 때까지 업무 대신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투입한 거죠. 그럼 그 3년 근무했다더라도 이 사람은 휴직 대체자니까 무기계약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친구들 막 질문할 거예요. 어떤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근데 나 무기계약이냐? 나 이제 공기업 직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수험 기간이 좀 짧으면은 몇 년 근무했다고? 3년? 무기계약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멱살 잡히죠. 무기계약이라며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차근차근 물어봐야 되겠죠. 4조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2호가 있다. 혹시 휴직, 파견, 그 결혼 대체로 들어갔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10년 근무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휴직자 나올 때마다 투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공공기관에서 10년이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여기가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휴직 대체자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다음 3호 갑니다.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을 때라고 돼 있죠. 학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간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의사죠. 의사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4년 근무했잖아요. 그럼 무기계약 돼야지. 그렇지 않죠. 수련기간이라고 이미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4년의 수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서 의사가 전문의가 되려면 전공의 전문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공의는 이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기간이고 전문의는 이제 전공 수련을 쌓았으니까 이제 진정한 전문 분야 의사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을 쌓아야 되니까 그 수련 기간은 법에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무했다 해서 바로 그 병원에 무기계약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숫자 써놨죠. 만 55세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55세 이상인 사람들하고는 무기계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1년 해서 10년 동안 연장했다. 그래서 55세부터 65세까지 일했다. 그래도 무기계약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거 안 써놓으면요. 그러면 고령자 뽑기보다는 아무래도 청년, 더 연령이 짧은 사람들 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자 분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냐. 오히려 이게 일자리를 뺏지 않냐. 이분들은 또 평생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고려한다면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죠. 전문적 지식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격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고 굳이 이 직장에 연연하지 않죠. 예, 저만 해도 이 직장을 퇴직금 받기 전에 떠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나가라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떠나고 싶어서. 채용 공고가 좋은 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를 딴 데를 가야지 굳이 이 직장에서 뼈를 묻을 건 아니잖아요. 물론 면접 볼 때는 뼈 묻는다 해요. 언제까지 다니실 겁니까? 뽑아놓고 금방 나가면 우리 회사는 손해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뚜껑 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채용 공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다가 좋은 거 떴다. 그럼 원서로 넣어봐야죠. 내 역량이 어떤지 시험해봐야죠. 그런데 합격이 됐어.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직하는 거죠. 이직하면서 죄송하다. 관뚜껑이 벌써 닫혔다. 그래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아쉬워들 하죠. 이게 관이냐? 이 뼈가 이렇게 빨리 없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직이 쉽고 그 회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고용 안정을 보장해줄 니즈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노무사도 그렇고 뭐 의사,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변호사, 감정평가사, 뭐 법무사 이런 사람들 다 여기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뒤에 보시면은 복지정책 실업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주로 보면 이제 여러분 도서관의 연장 사업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는 도서관 가면은 퇴근하고 도서관 가려 했더니만 도서관에 문 닫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가봤자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도착했더니만 문 닫는데요. 그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자리도 늘리고 정부의 정책으로서 일자리 활성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하면서 도서관 문 닫는 시간을 밤 12시까지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건비는 국가가 내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다. 도서관에서 무기계약 되지 않겠죠. 이것도 예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무기계약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고 뒤에 또 가보시면요. 아까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있죠. 여기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자격사 있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 중에 박사 학위 받고 해당 분야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박사 학위만 있으면 되냐? 아니란 겁니다. 박사 학위 받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뭘 할 거냐? 연구자 내지는 뭐 교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고용 안정보다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저도 대학원 다녀봤지만은 이 석사다 저는 아직 논문을 못 썼어요.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눈 뜰 때마다 석사 논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까지 해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탁월해요. 엄청난 초인적인 인내력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 보장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데 해당 분야 종사를 해야 됩니다. 박사학위 받고 편의점 알바한다. 편의점 박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2년 도가하고 나면 무기계약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도 보시면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인데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 이것도 종사가 붙고 있죠. 이 기술사들도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고용에 연연하지 않아요. 좋은 자리 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계속적인 수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자격, 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별표 위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노무사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 종사라고 돼 있죠. 계속 여기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 필요는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플러스 그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종사 부분을 빠지고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호 가시면은 한 사유로 초단시간 근로자 보이시죠?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제 근기법 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로가 본업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대학생 학교 다닐 때 주말 알바 뛰었다. 주말 알바로 7시간 이틀 뛰었다. 그럼 여러분들 은행 가서 직업 뭐냐 쓸 때 뭐라고 씁니까? 알바생 이렇게 안 쓰잖아요. 학생 이렇게 쓰잖아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학생이다.
그럼 알바는 왜 뛰었어 하니까 용돈 내지는 뭐 등록금 좀 보태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고용의 보장의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알바생으로 카페에서 뭐 3년 일했다. 근데 초단시간으로 일했다. 고용 보장보다는 오히려 그냥 겸직 내지는 다른 업무 하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3년, 4년 일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한번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4조 2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4조 2항은 2년도 이런 사람 아니고 2년 도가에서 일을 했다면 무기계약직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돼 있죠.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 기간이 사라진다. 그럼 무기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챕터를 넘겼어요. 이게 이제 2차 때도 굉장한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2년 일했는데 또는 3년 일했는데 무기계약 되냐 안 되냐. 뭐 갱신기대권이 있니 없니 뭐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중요한 부분이었고. 다음 6조 갑니다. 단시간 근로자. 자, 단시간 근로자는 아까 얘기할 때 제가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일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단시간 근로자는 1일 6시간 일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사람이 하루에 사장님이요. 야, 오늘 일이 너무 많다. 2시간만 일을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2시간 근로는 연장 근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6조는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기법 제2조의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 얻으면 연장 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주 다 해서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옛날엔 어땠냐면요. 옛날엔 법내 연장이라서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 40시간이 법상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 단시간 근로자들은요. 2시간 더 근로해봤자 법에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봤었어요. 법내 연장이라고 하고 법을 넘어가야 우리는 초과 근로. 그러니까 1.5배. 근데 법을 안 넘어갔어? 그거는 연장 근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고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를 그렇게 해서 많이 부려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실무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하고요. 여기서 연장 근로 2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법내 근로를 해서 1.5배 안 주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요. 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휴수당 일주일 내내 일하면 휴일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죠. 그게 8시간짜리 근로자는 8시간치의 주휴수당 받아요. 6시간 근로자는요. 소정 근로 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치 주휴수당이 나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 계약해놓고는 연장 근로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휴수당 보니까 적게 나와. 저도 똑같이 일했는데 왜 적죠? 라고 하니까 연장 근로가 아니라 법내 연장이라서 1.5배 아니고요. 주휴수당은 6시간 받는 게 법상 맞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탈법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시죠? 그럼 그런 거 막으려고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 근로 할 때는 동의 무조건 하시고 일주 12시간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 할 때도 1.5배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가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단시간 근로자일 때 이 얘기가 들어가요. 통상 근로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일 8시간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다 6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럴 때 2시간 더 추가로 일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해 본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쑥 하다가 또 기억 안 나실까 봐. 우리 사업장에는 다 6시간 일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통상 근로자잖아요. 통상 근로자가 2시간 더 근로했어요. 이땐 이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동영상 보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는 좀 취해 주셔야 제가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창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집에 가가지고 왜 그때 내가 그랬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건 단시간 근로자잖아요. 단시간 근로자니까 연장 근로 할 때는 동의 얻으세요. 주 12시간이고 연장 근로 했으면 1.5배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회사 사업장은 8시간짜리는 없어요. 다 6시간짜리예요.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손, 안 된다 손. 된다 손? 안 된다 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6시간짜리가 통상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단시간이 아닌 거예요. 6시간짜리가 통상 근로자니까.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초고난이도 문제예요.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왔는데 단시간 근로자 개념부터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딴 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 내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해야 단시간 근로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6시간짜리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법보단 짧죠. 근데 우리의 개념은 법보다 짧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6시간 근로자면 그게 정상 근로, 통상 근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통상 근로자의 연장 근로니까 지금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이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1번이죠. 예, 뭔지 모르겠다 1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농담이고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7조 갑니다. 이거는 노력이에요, 노력. 아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거 있죠. 요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요. 우리 회사는 8시간이 통상 근로자입니다. 근데 단시간 근로자로 4시간짜리 알바생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통상 근로자가 한 명 있고 보조로 4시간짜리 쓰고 있었는데 통상 근로자 그만둔대요. 그럼 통상 근로자 자리가 하나 비었죠. 채용하려고 해요. 채용하려고 할 때 완전 채용 공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 4시간짜리를 땡겨 쓰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회사하고 이미 손발을 맞춰갖고 어떻게 업무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8시간짜리로 채용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 손실이 없지 않냐. 이 근로자도 이게 이제 비정규 근로자라 하거든요. 4시간짜리. 비정규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정규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화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좋지 않냐. 그런데 이게 의무다 아니면 노력이다? 노력이다, 노력.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노력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고 사용자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고 권유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근데 이걸 달리 그럼 왜 의무로 안 했을까? 의무로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8시간짜리의 근로자 질과 4시간짜리의 근로자 질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채용에 대한 자격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보조 인력과 그다음에 통상 근로자로서 정규 인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무조건 의무화시킨다. 이러면은 채용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이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항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통상 근로자가 단시간에 신청한 경우예요. 이때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어떤 거냐? 통상 근로자인데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녀요. 근데 이 대학원까지 가는데 논문도 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과 이 학업을 병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1일 6시간 근로로 좀 줄여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회사가 무조건 해야 되냐 이거예요. 회사가 꼭 할 이유는 없겠죠. 그 근로자가 진짜 예쁘고 그리고 짧게 일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놓치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회사로서는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 의무는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조 갑니다. 차별 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시작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핑계가 뭐냐?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 누구랑 비교하냐 봤더니만 사업장의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라고 돼 있죠.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과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이 달라. 이러면 우리는 이거 차별이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교 대상자가 처음부터 없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우리는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갔는데 정규직들이 임금이 막 600이에요. 저는 기간제로 들어갔다면 최저임금 받아요.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법상 차별이 되려면은 제 근로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비로소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 차별이 인정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도 차별하면 안 되는데요. 똑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논리 구조가 똑같다는 거 보이시죠? 얘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 기간 정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지 마.
이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서 이유로가 붙어 있고 동종 유사 업무 종사는 자, 업무 똑같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의 비교 대상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교 대상자는 통상 근로자라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조 이것도 중요합니다. 차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신청, 조정, 구제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해요. 한번 가보시면 구조 1항에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차별 처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가느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노동위원회 잠시 좀 짚어보면 노동위원회 갈 수 있는 이제 구조 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당해고 때 노동위원회 가죠. 부당 노동 행위 때도 노동위원회 가죠. 이렇게 차별받았을 때도 노동위원회 간다는 거예요. 노동위원회. 예, 그래서 노동위원회 가는데 노동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 노동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 공무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학 교수, 뭐 변호사,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 교수,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꼭 법적인 판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판단 내려주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그 위원회가 이제 법원과 같은 행정심판이거든요. 법원과 같은 뭔가 판단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자, 노동위원회에서 이 차별인지를 판단을 해주는데 차별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차별 구제 신청은 6개월까지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날짜 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가 부당 해고는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부당 노동 행위도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부당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로부터 뭐 징계나 아니면 해고를 받았는데 그게 부당하다 주장할 때요.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회사로부터 뭔가 불이익 받았을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3개월인데 이상하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차별 처우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음 2항 가십니다. 2항은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시정 신청할 때는 이거는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차별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자, 구제 신청서를 넣을 때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냥 제가 차별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물어보겠죠. 뭔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차별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일했는데 나의 월급은 200인데 저 사람은 얼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내지는 성과급에서 제가 불이익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차별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승패가 확연히 갈립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증 책임진다라고 했으면요. 근로자가 이것이 동종 유사 근로자가 누구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는 걸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저의 근로조건하고 다른 사람의 근로조건이 어떤 회사를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 받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나요? 물어봐도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법적으로 당신의 근로조건을 나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겠죠. 개인정보다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증거를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이제 11조 갑니다. 이거 되게 특이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1차 공부 좀 하셨으면 또는 2차 공부를 했으면 노동위원회 갔을 때 판단 내리는 과정을 좀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갔을 때는요. 그냥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그냥 판단 내려줘요. 부당노동행위도 그냥 판단만 내려줘요. 이 조정중재라고 하는 건 언제 나오느냐. 조정이라든지 중재라고 하는 거는 쟁의행위 때 나오죠.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일단 제3자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에서 단체 교섭하다가 쟁행에 앞두고 조정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 조정이 여기서는 차별 시정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차별 시정, 차별 판단을 받으러 봤는데 차별인지 아닌지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하죠. 조정은 뭔가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화해해서 잘 끝내보자 이런 취지로 가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판단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 계약이죠. 직권. 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 들어왔는데 노동위원회가 보니까 야 이거는 판단 내려주기보다는 그냥 조정을 붙이는 게 어떨까 하고 노동위원회가 양당사자 신청이 없는데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때 말하는 양당사자는 누구냐라면 사용자 또는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동위원회가 야 이거 조정해보자. 그냥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걸 참고 삼아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조법 거기에 쟁행위 파트 한번 보십시오. 조정 어떻게 가는지. 일방이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신청해야 간다고요. 근데 여기는 신청도 없는데 조정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더 가보시면 또 관계 당사자 미리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해서 중재했을 땐 중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중재는 근데 합의해서 해야 되구나. 당사자가 합의해야 되고 중재 조정 차이 나시죠? 조정은 제3자가 안을 제시하는 게 조정이죠. 수락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임금 차별 받았다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200 받았어요. 무기계약직은 300 받았어요. 이거 입증하기 좀 어려워 보이니까 기간제 근로자 한 250으로 돈 올려주시죠 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사장님이 이 너무하잖아요. 이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수락 거부할 수 있는 게 조정이에요. 중재는 뭐냐? 자, 우리 노동위원회는 250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250 내일부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재예요. 이건 수락을 안 해도 수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 버린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점에서 조정과 중재는 다른데 조정이 가는 것도 특이하지만 조정은 직권으로 간다는 게 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가보면요. 조정 중재는 근데 차별 시정 신청했을 때로부터 14일 이내 해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기한으로 무조건 조정을 붙이는 게 아니라 차별 시정 신청 그리고 14일 이내 조정 또는 중재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위원회 승낙이 있으면 14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14일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3조 갑니다. 자,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 내용이라 돼 있죠. 자, 차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때는 차별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라는 중지명령. 그리고 근로조건을 개선해라. 뭐 취업규칙이나 단체백 이런 것들을 개선해라. 또는 적절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죠. 차별을 하지 마세요. 근로조건을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상교육의 적절한 배상. 배상 명령 내린다. 기간제 근로자한테 임금을 적게 주셨죠. 아까 얘기했던 200, 300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보면 100만 원이나 적게 주셨네요. 요거 배상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배상액은요. 다음 2항 가시면 배상액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위원회는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 처우가 반복된다면 손해액 기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100만 원 차별받았다. 100만 원에 대해서 3배, 300만 원 배상하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게 있어요. 차별 구제 내용 자체가 특이한 게 있더라. 차별 중지하세요. 근로조건 개선하세요. 마지막 배상하세요. 배상은 3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조 갑니다. 이것도 또 특이합니다. 이 차별 구제 신청 절차 자체가 다 특이해요. 원래는 노동위원회에서 명령 내렸죠.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조치에 나서야 되냐? 원래 노동위원회가 해야 되죠. 부당해고 때 떠올려보세요. 부당해고 때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니까 복귀하세요 했는데 안 따라요 회사가. 그럼 뭘 내리느냐? 이행강제금 때리죠. 돈 내면서 계속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 때는 뭘 때리냐? 긴급 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서냐? 노동위원회가 나서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나섭니다. 차별 있어? 노동위원회 명령 내렸어? 근데 회사가 안 따라? 장관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이 직접 나서지는 않겠죠. 설마 뭐 세종시에 있는 장관이 뭐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그러진 않아요. 그럼 뭐 누가 하냐?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거죠.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근데 근로감독관이라고 돼 있으면 객관식에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무를 대행하는 거라도 노동부 장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장관이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 상황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명령 내렸다던데 회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시면요. 시정 신청한 근로자는 확정된 이행 명령을 사용자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 장관한테 가서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내리고 노동부 장관이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신고를 받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15조 2 갑니다. 자, 이 15조 2의 특징은 뭐냐면요. 장관이요. 차별 처우했다라고 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민법도 배우셨죠? 민법 제2조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원은 보호합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권리를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면 보호해주지 않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차별 시정을 신청한 사람은 노동위원회 가서 뭐 판단 내려주고 뭐 중지, 개선, 적절한 배상 이런 것들 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들이요. 차별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럼 상황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 제가 지금 63세입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63세인데 제가 이 나이에 전공 능력도 없고
너무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상황을 좀 극적으로 해야 그렇겠죠. 능력도 그리고 건강 상태도 지금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있는 거는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좀 오래 일한 거밖에 없어요. 내세울 거는. 근데 제가 내년에 또 일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을 제가 많이 붙지 못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제가 일을 해야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 제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차별을 하겠대요. 대놓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뭐 어디 가서 일할 데 없잖아. 내가 차별해서 당신이랑 똑같이 일하는 사람 300 주는데 당신은 200밖에 못 준다. 그렇게 알아라. 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차별구제 신청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다음에 저희 근로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계약기간 딱 끝나면 자, 잘 가세요 하겠죠. 설마 저를 계속 쓰진 않겠죠. 그러면 저는 소탐대실인 거예요. 노동위원회 갔다가 오히려 차별구제 신청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계약이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언젠가는 그래도 계속 일하잖아.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차별에 대해서 엄격하게 도와줄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동부가 나서가지고 차별 판단이 어렵댔죠. 일단 동종유사 근로자 찾아야 되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찾아야 되죠. 이러니까 겉으로는 차별 같은데 하더라도 이게 판단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나서가지고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노동부 장관이 도와줄게 라고 돼 있죠. 노동부 장관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차별 처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사업장에 실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차별구제 신청했죠. 근데 기간제 근로자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만 구제 신청했어요. 97명이 권리 위에서 지금 잠자고 있구나. 이 사람들 보여야 되겠다. 노동부 장관이 차별 처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97명 차별 시정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되게 슈퍼맨 같죠? 그래서 되게 멋진 조항이에요. 오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항 가보면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요. 노동위원회 통보를 합니다. 아니 왜 장관님이 다 안 해주고 노동위원회 또 넘길까요? 차별은 판단해야 되니까. 동종유사 근로자인지 함적 이유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일단 패스를 해서 자 97명이 지금 구제 신청 안 넣었는데 이 사람들도 차별 있지 않을까요? 하고 넘겨주면 노동위원회가 판단 내린 다음에 차별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한테 통보하고 심리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할 수 있도록 차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는 게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별에 대한 꼭지 하나 보셨어요. 다음 이제 새로운 꼭지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쓰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보면 18세 이상 근로자 뭐뭐뭐를 써야 되나 근로계약서에 했을 때는 근로시간, 휴게, 그 다음에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휴일, 휴가 여기까지는 18세 이상의 보통의 근로자한테 서면 교부해야 될 사항 이렇게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요. 아래 사항을 모두 서면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시면 1호 계약기간 계약기간도 이 사람들은 써줘야 돼요. 또 5호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에 관한 사항 있죠. 이것도 서면 교부해줘야 돼요. 다음 6호 근로일 및 근로별 근로시간이라야 되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자 그래서 2, 3, 4, 5는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들 18세 이상 근로자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1호도 5호도 써줘야 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면교부. 특히 5호는 금기법 제17조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보시면은 요거는 서면교부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요거는 명시사항이거든요. 어디에 취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있죠. 취업할 장소, 담당할 업무 요거는 취업규칙 근로자한테 명시해야 될 사항이지 서면교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 서면 교부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굴 더 보호하는 겁니까? 18세 이상의 그냥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써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근로일 및 근로별 근로시간 이건 뭐냐면요. 그리고 이건 기간제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만 쓰라고 돼 있죠. 자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의 근로시간 자체가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주말 알바 얘기했잖아요. 주말 알바는 일주일에 2번 나오고 7시간씩 해서 14시간 일한다 해볼게요. 근데 주말 말고 일주일 중에 월수 출근할 수도 있고 화목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의 근로시간 자체가 계속 변동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일은 언제고
무슨 요일 출근하시고 그 근로일별로 몇 시간 근무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6호까지 들어간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1에서 5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17조에서 통상 근로자는 2, 3, 4만 들어간다. 이렇게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요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판례는 업무 상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잔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 어려운데 핵심 뭐냐? 업무상재, 기간제 근로자인데 제가 업무상재에 당하잖아요. 요건 떠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또 너무 금기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23조 2항이 뭐가 있냐면요.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하다 다쳤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때는 해고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요. 기간제 근로자도 일하다가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해고가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6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인데 6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인데 제가 5개월 차에 산재가 발생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요. 6개월 되는 때 계약기간은 만료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요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잔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미치지 않는다. 잔여 계약기간 종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당연 종료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판례 가시면 임금의 차별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1항에서 말한 계속되는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2차 하시는 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임금은 매월 1회 발생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차별이라 보는 게 아니라 임금은 매일매일 근로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 보기 때문에 임금 차별은 계속되는 차별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익은 아까 차별 구제 신청이 6개월 이내에 하라 했잖아요. 계속되는 차별은요. 6개월 중에 하루만 들어가면 전체에 대해서 차별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일회성 차별은 6개월 중에 들어가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것만. 이미 지난 건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계속되는 차별일 때는 6개월의 구제 신청 기간 중에 하루만 들어가면 이미 지난 것까지 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간제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박사 학위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경우다. 2년 이상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학위 있고 종사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 기간제법 예외죠. 맞는 설명. 두 번째,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했다.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아파트 공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했고. 세 번째, 사용자는 기간에 정함 있는 근로계약 체결했을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법조문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유사한 취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단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 나갔어. 단시간 근로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랬어요? 아니면 노력하랬어요? 노력.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 나갔어요. 기간제 근로자만 이제 우리 회사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을 무조건 무기계약 해줘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은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될까? 노력입니다. 노력. 노력이라서 고용하여야 된다라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가 무조건 정규직이 되라는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의 채용 조건과 정규직의 채용 조건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행사항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예, 시정명령 이행하고 있는지 누가 체크한다? 장관이 체크한다 했죠. 차별에 대한 얘기였고요. 예,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처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차별의 판단 기준인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 대상 누구로 했죠? 동종 유사 업무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다 잘 나왔죠. 그 사람에 비해서 차별하지 마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만할게요. 그만 깝치고 빨리 할게요. 예.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지 의미를 알고 나면은 되게 사소한 데서 이제 바꿔서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노력이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채용의 자료를 박탈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좀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또 옳지 않은 것.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기간제법 예외다 기억나시고 두 번째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얘기 들었죠. 핵심 인재인데 무조건 근로시간 줄여줘야 되나? 회사 손실이다.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겠죠. 맞는 설명. 세 번째, 차별 처우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다. 그렇죠. 근로자들은 뭐 차별받은지 주장만 하면 되는 거고 사용자가 입증해야 된댔죠.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 기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명령할 수 있다. 예, 배상 명령이었고 원래는 손해액 기준인데 고의가 있다 반복된다면 3배까지 갈 수 있댔죠.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시정명령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언제 한다 했죠? 부당해고 때 하는 거랬죠. 부당해고 등일 때. 그래서 이건 X였습니다.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누구 찾아가라 했어요? 아빠 찾아가야 되잖아요. 누구예요 이때는? 노동부 장관이었죠. 노동위원회가 판단 내려줬는데 안 해줘. 그러면 힘센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부당해고 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기,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 처우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차별 처우 있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기 전에 시정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이 6개월이다. 이거 특징이다 했죠. 맞는 설명.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시정 신청할 때 차별 처우 내용을 구체적 명시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로자가 차별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했죠. 맞는 설명이죠.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 시정 신청에 따른 신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일방 신청 직권에 의해서 조정 절차 개시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예, 조정할 수 있다 했고 신청권자가 특이하다 했죠. 쌍방, 일방, 직권 다 나왔죠. 쌍방, 일방, 직권 나왔죠. 예,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네 번째, 노동위원회는 차별 처우에 명백한 고의 인정되거나 반복되면 손해액 기준 3배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다. 이것도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시정 신청한 근로자는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신고한다. 누구 찾아가라? 노동부 장관 찾아가랬죠. 그래서 또 X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의미가 이런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서 그렇지 이 지문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답이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끝났고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기간제법 하나 끝났는데 1시간이 끝났네요. 이건 불량 대실패입니다. 일단 10분 쉬었다가 이제 파견법 보도록 할게요.